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52세입니다. 저는 미혼모이자 회사 직원입니다. 제 아들은 올해 22살이 되었지만 입사 첫 해에 들어와서 혼자 살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둥지를 떠날 시간이 됐다. 아들이 잘 컸다는 생각에 기쁘지만 지난 20년 동안 싱글맘으로 키우다 보니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빈 둥지가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인생을 돌아보며 찍은 사진. 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그곳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 둘, 누나 둘이 있고 막내였다. 옷은 모두 내 손이었던 기억이 난다. 형들한테 미안해서 가끔 새 옷을 사서 너무 기뻤는데 다들 요즘 아이들처럼 깔끔하고 단정한 편이 아니어서 중고옷 같은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동네 큰 아이들이 물려받은 헌 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서 낡은 티셔츠를 입든 빛바랜 스웨터를 입든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패스트 패션 같은 것이 별로 없어서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벼룩시장을 찾을 때도 있었다. 1에서 2달러에 중고옷을 파는 그 시절에 살면서 특별히 미안한 생각은 한 번도 없었고 사랑하는 동생이 옷을 입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시작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제 형제자매들이 당신이 마이크의 남동생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르의 막내이시죠, 형. 누나가 꽤 성실해서 고생한 기억이 거의 없는 기억이 나네요. 동생들한테는 리코더, 캐스터네츠, 하모니카 같은 다운도, 신발도, 짐의 옷은 모두 마이객의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존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오래된 것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로봇 장난감, 손가락 인형, 미니 카트, 형이 가지고 놀던 카드놀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난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우리는 방과 후에 공원이나 제사지, 마을 광장에서 놀았기 때문에 결코 박탈감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소꿉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끔은 항상개나 아기 역으로 캐스팅되기도 했지만 쭉 따라가더군요. 5명의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해주시는 엄마와 청생노동자이신 아빠가 식사 준비가 꽤 힘들 것 같았어요. 외로워서 야구팀 먹이는 듯한 식사, 가족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식사. 요즘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파스타와 구운 감자에 더 의존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받은 감자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이웃의 식사 시간은 경쟁이었습니다. 제 남동생들은 빨리 먹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늦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의 속도가 빨라서 항상 초를 놓쳤어요. 그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평균보다 말랐고 선생님들은 존에게 살을 좀 찌워야 한다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그땐 학교 급식을 좋아했어요. 요즘처럼 멋진 학교 급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좀처럼 먹기 힘든 특별한 메뉴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먹어본 적 없는 프렌치 샐러드 같은 요리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미니스트 소비 수프 브라우니. 점심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학교 급식 메뉴를 보던 아이였거든요. 연구에 관해서는 나는 평균 마크 주의를 맴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뛰어나거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균 키였으며 약간 마른 편이었습니다. 나는 꽤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특별하거나 특별히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큰 형이 하루라도 빨리 집안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시내 회사에 취직했는데 둘째 형의 영향인지 동경도 많이 했었다. 큰 형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하겠다고 했고 누나 둘은 여자는 고등학교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 그런 말 하면 성별 논쟁이 짧게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시 사람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은 다음과 같은 범위까지만 확장되었습니다. 그 작은 세상에서 내 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정상이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쯤 큰 형과 함께 중학교에 진학했고 직장 생활 3년 차에 가정 생활이 좀 편해졌죠. 내 큰 형이 20살이 되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급하게 식사를 해야 했고 아빠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중학교 때 그런 어른스러운 일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따은 머리와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부족하다 세련된 매력이 있어서 가슴이 뛴다. 캣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밤에 노트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썼다가 지웠다.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캣이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교실에서 꽃병 물을 갈아주거나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쓰레기를 줍는 등의 작은 일도 학생 수가 순차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종종 남녀 혼합 활동을 위해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우리는 종종 동료 평가와 같은 활동의 파트너였습니다. 캐시는 똑똑했습니다. 항상 영어 퀴즈를 잘 쳤습니다. 저는 보통 70% 정도의 점수를 받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에게 합당한 남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기말고사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학년 때 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결과에 놀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은 존이 그토록 유능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들은 너무 영리해서 남매 중에 1등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혼나지도 칭찬도 받지 않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이 성취의 이유는 캣이 아이였습니다. 천재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데도 엄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공부에 전념했어요. 아빠, 엄마가 저를 천재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너무 칭찬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2학기에 공부하다 자리가 바뀌어서 캐피와 멀리 떨어져 앉게 되었어요. 더 이상 캐피와 성적표를 주고받지도 않고 캐피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쪽으로 의욕이 바뀌어서 계속 공부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또한 낮은 점수를 받아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캐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친절하게 내 신발 바닥에 태그가 붙어 있는지 또는 내 주머니가 튀어나왔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반대표는 매달 돌아가면서 이달에 한 번씩 와서 2학년 때 다시 우리 차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웠어요. 저는 캣이랑 다른 반이었는데 6월에 또 같은 반이 되었어요. 3학년 때 기뻐서 뛸 뻔했는데 자리가 서로 멀리 배치되어 있었는데 가까이서 공부해서 행복했어요. 존, 우리 또 같은 반이군요.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그 사람이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내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9학년 때 우리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반도 끝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링컨 고등학교, 보통 아이들은 제퍼슨 고등학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카슨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로 통학하려면 버스로 편도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우리 대부분은 다음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 학교 링컨 고등학교, 제퍼슨 고등학교 또는 카슨 고등학교 물론 일부 아이들은 스포츠 장학금으로 다른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시골 중학교에서는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낡고 비좁은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스포츠의 경우 링컨 고등학교나 제퍼슨 고등학교 둘 다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을 유지하면 등록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반에서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40명 중 링컨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7명 정도였습니다. 링컨 고등학교를 목표로 한 7명, 제퍼슨 고등학교를 목표로 한 7명, 카슨 고등학교를 목표로 한 20명, 카슨 고등학교를 목표로 한 14명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제가 선생님 책상에 데일리 저널을 가져왔을 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펼쳐져 있는 문서를 봤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그 숫자를 슬쩍 보고 얼른 시선을 돌렸다. 만약 그녀가 7위 안에 든다면 캐시는 분명 링컨 고등학교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싶었다. 그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 야, 찬 캐시 뭐야.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아름다웠어. 존 어느 고등학교로 갈 거야. 어쩌면 링컨 고등학교로 말할 때 캐시의 눈은 반짝였어. 나도 불확실해. 야, 같이 공부하자. 알았어. 응. 그 후 방과 후에 그녀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모를 교환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 둘 다 행복하게 링컨 고등학교에 진출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는 일찍부터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구름은 둘 다 캐시와 나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에 탔을 때 그녀의 볼이 약간 빨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는 좋은 아침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조금 더 버스를 타고 마침내 고등학교에 도착하는데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버스는 평소처럼 일하는 성인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손잡이 끈을 잡고 서 있었고 약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캐시를 탔습니다.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몸을 숙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붐비는 버스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볼은 전보다 더 붉어졌고 그녀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머리가 아프다. 캐시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지만 민망한 일이니까 붙잡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주목버스가 너무 혼잡해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고민 끝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로 했어요. 캐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너 존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걱정하지 말자고 같이 내리자고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정류장이 사람이 많아서 잠시 있다가 앉을 곳을 찾았다걷다 공원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힌 후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중전화가 있는지 둘러보았더니 캐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할 테니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누군가 데리러 와달라고 하자 그녀는 제가 주변에 없고 엄마가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좀 쉬고 갈게. 너무 무리해서 또 쓰러질지도 모르지. 쓰러질 것 같으면 괜찮아. 그냥 내려서 쉴게요. 집에 가는 길에 분명히 고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존 당신도 메이크업 수업에 늦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제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업에 가셨다면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그 순간 저를 학교에 보내려고 했다고 저를 챙겨주고 계셨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서 부모님이 이미 직장에 맡기신 최선의 해결책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했고 저희 가족은 차가 없습니다. 형과 누나도 이미 집을 나갔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갑을 뒤져보니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하게도 $20 정도밖에 없었다. 불가능해요. 캐시 버스를 같이 집에 타자. 같이 갈게요. 피크 시간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좌석 확보를 위해 공중전화로 달려갔다가 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 이후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에는 친구도 없었고 병원비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고 교복을 벗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최선을 다해 격려해 주었고 2시간 30분쯤 지나서야 9시가 됐습니다. 몸은 완전히 차가웠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이 빌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설명하면 방을 하나 마련해주지만 모든 곳은 오전 9시 이후에 열었습니다. 캐시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9시입니다. 피코가 아마 죽어갈 테니 가볼까요? 뺨이 붉어졌고 눈은 열이 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션이 온순하게 사과하며 격려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몸을 받쳐주고 버스를 타고 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병원에 가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녀는 완강히 괜찮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기로 했다. 근처 약국에서 감기약 사서 먹게 하려고 부엌은 좀 써도 되지만 왜 공복약은 안 좋을까 해서 국을 끓여볼까 해서 처음으로 삼계탕을 만들어 먹었어요. 요리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요리하셨는지 생각나서 제대로 만들었어요. 식품 저장실에서 약간의 야채와 치킨 스톡을 꺼내서 준비했는데 엄마가 맛있다고 해서 다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에는 다음 날부터 며칠간 학교를 결석하고 나서는 병원에 갔는지 궁금해요. 너무 무리한 건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는데 결석한 다음 날 밤 이틀 동안 존한테 전화가 왔어요. 캐시라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건네줬는데 예상치 못한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난 얼굴이 붉어지고 부인했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수화기를 집어넣었어. 안녕 존 캐시예요. 평소 종소리 같은 목소리가 전화상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캐시 기분이 어떤가요? 제 열도 내려갔고 내일 학교에 갈 것 같아요.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캐시의 엄마와 약간의 대화를 나눴고 내가 그녀를 집에 데려갔을 때 그녀도 외로운 정예 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낡고 작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엄마로부터 직접 듣는 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저는 미혼모이고 일 때문에 그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캐시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쳤고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존에게 폐를 끼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계속 사과하는 캐시 엄마에게 아니 전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적절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이 캐시와 함께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고 나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메모를 복사하도록 하고 그녀가 놓친 수업을 설명함으로써 미스 수업을 보충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둘 다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둘 다 인문학 트랙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전공하기가 어려웠다. 종종 한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선배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고 즉시 캐시에게 말하러 갔습니다. 안녕 캐시, 오레곤에 지구과학 전공을 제공하는 인문학 대학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걔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좀 흐려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너 때문에 너무 기뻐. 행복하지 않니 캐시? 물론. 난 캐시 웃으면서 손뼉을 치며 결국 우리 같이 대학 가는 게 어때? 둘 다 처음 이사 가는 거라 집이 멀어서 외로울 수 있다고 유쾌하게 말했어요. 형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으니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동생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안다며 안심시켜줬다. 바로 그래서 난 캐시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했어. 존 대학에 갈 수 있어. 미안하지만 끝까지 응원할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 너무 아깝지만 나는 유일한 사람이야. 한부모 가정의 아이. 하루라도 빨리 엄마의 부담을 덜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해요. 나도 도와줄 건데 엄마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미안, 나도 저소득층이라서 그 사람 사정을 뼈저리게 이해했어. 우리도 저소득층이었으니까. 그 사람 사정을 뼈저리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형 누나들 덕분에 내가 좀 나아졌어. 어렸을 때 먹던 건 감자덩굴과 보리 파스타뿐인데 너무 답답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캐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장난만 치는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캐시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나는 우리 사이의 잔인한 차이에 충격을 받았고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자 우리는 오레곤과 네브래스카 캐시 사이에서 헤어졌다. 지역 제지 공장에 취직했고 졸업식 날 오레곤에 있는 대학에 다녔다. 존 헤어지자 나는 그녀에게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연애 관계에 있었다. 물론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오레곤과 네브래스카는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자주 전화조차 할 수 없었고 여행 비용도 기껏해야 높았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존 그 사람은 눈물을 흘렸나 봐. 내가 아직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했겠지. 그래서 날 이해해줬나 봐. 고마워. 난 정말 널 잊지 않을 거야. 존 그래서 내 첫사랑은 그 후로 끝났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지나갔지. 대학 1학년 때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2학년이 되자 집이 있던 자리는 공터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행적조차 알 수 없었다. 연락을 유지하는 아날로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8세에 에머와 결혼했습니다. 30세에 내 동료와 결혼했습니다. 큰 아들 탐이 2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에머와 셀이 어려서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빨리 진행되어 투병 끝에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함께 헤매고 있었습니다. 톰은 경험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불안을 느꼈지만 그때 나를 격려해준 것은 순진한 미소의 톰이었습니다. 톰 내일은 22살이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약혼자를 우리를 만나기 위해 데려올 것입니다. 저는 에메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탐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다음 날 찾아올 소녀의 이름은 캐서린 탐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진지한 아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는 겸손하고 온화한 여자라고 대학 때부터 사귀다가 졸업 후 결혼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옷깃을 곧게 펴고 기다렸어요. 아빠 캐서린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캐서린입니다. 그녀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겸손한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아들이 집으로 보낸 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집에서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두 가족이 만날 예정이라는 묘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했을 때 캐서린도 제르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유사성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관계에서 마음의 따뜻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 우리는 개인실이 있는 일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이름을 말하고 개인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 탐과 캐서린이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합류하여 캐서린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찍 도착했지만 탐과 캐서린은 더 일찍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간 엄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미닫이 문을 열었고 캐서린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캐서린 그의 엄마는 얼어붙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존이 이것을 보고 캐서린과 탐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부모님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캐서린의 엄마는 왜 우는가? 내 아들과 캐서린에게는 미스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캐시와 나는 단지 카피 CM이 내려간 후 잠시 서로 마주보며 서서 자리에 앉은 후 혼란스러워하는 젊은 커플에게 우리는 한때 동급생이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톰은 몇 번이나 깊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페이퍼밀 팩터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분주했고 직원들도 저처럼 각자의 일에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기절하셨고 저는 그만둬야 했습니다. 보살펴야 하는 내 일이었는데 한 달 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캐시의 얼굴 슬픔에 일그러져 내가 일하던 제지 공장이 복직하지 않아서 여러 면접에 지원했고 결국 해산물 회사에 취업했고 이웃주에 사무실을 배정받았는데 통근하기가 너무 멀어 집과 땅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혼자 살았습니다. 거기서 보니 밥이라는 이름의 3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와우, 남편이 없는 걸 보니 이제 싱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고 묻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지켰지만 그게 내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캐시는 슬프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남편이 아파서 캐서린이 4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흐릿해지니까 아버지를 잊지 않으려고 사진을 많이 보여줬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일찍 아내를 잃었어요. 톰은 아직 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아들과 캐시의 딸 캐서린이 만나서 서로에게 끌리게 된 건 정말 믿기지 않는 운명처럼 느껴져요. 젊은 부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서 미안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결국 너희들이 아니잖아. 알았어. 우리도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좋았어.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마워. 아빠와 시어머니가 왜 서로 알고 지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 캐선과 부모님의 뒷이야기로 예상치 못한 재회 후 우리는 탐과 캐서린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듣는데 약 1시간을 보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대화는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조용히 떠나서 죄송합니다. 캣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과했다. 우리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하숙집 전화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너희 집에 전화하지 않았다. 오늘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해는 됐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최선을 다해 우리 딸과 아들을 응원하고 싶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모인 것 같다.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우리 둘이 함께 웃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우리 둘 다 파트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재혼을 고려했지만 내가 엠과 주스를 선택하면 로리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다는 생각이 다소 어색해집니다. 캐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한 문제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친척이 되었고 2년 후 우리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의 혈연 관계인 아기, 우리 아들, 딸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